한 2, 3일 됐었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번 우리 지리산 탈출 리더십 교육 진행하셨습니까? 네. 지난번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주로 트렌드가 소통의 리더십 중심의 대중 강연이나 기업 강연 이런 거 그렇게 트렌드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경청, 반영적 경청, 물론 오늘 지난번 교육 때 안 계셨던 분들은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흐름이 안 이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나전달법, 그 다음에 긍정적 인터뷰 등등의 이러한 포맷에 뿌리는 저는 아임사 비폭력 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임사 비폭력 대화 이런 강의들이 확 인기를 끌면서 한때 막 소통의 리더십 이런 게 엄청 붐을 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부 간이든 자녀와 부모 간이든 또 심지어 동물하고든 어떤 소통하는 방법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들도 많이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에 대중론, 조직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리더십 공부를 했습니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그래서 대중이 어떨 때 막 무자비하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의 원흉이지만 히틀러가 모든 그 가스실의 이 밸브를 다 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지시했을 때고 그 사람은 또 자기 부하 누군가에게 지시했고 한데 그렇게 잔악한 이런 것들을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본래 악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대중이 어떨 때 감동하고 동화되는지, 대중이 또 어떨 때 무자비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또 도구로 전락하는지,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본주의에 어떻게 이 다수 대중들이 자본주의에서 지금이 봉건 시대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에이펙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 그 수십 년간의 문호조 경영을 통한 무지막지한 초법적 불법 탈법 위법의 노조 파괴, 노조 탄압 그런 어떤 행위들, 삼성 반도체의 반올림으로 우리 알고 있는 그 수십 명의 그 밝혀진 것만 해도 수십 명의 백혈병 환자들 이런 것들을 위해 딛고선 삼성이라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치 지금 이제 3세대 경영 이전으로 넘어와서는 젊고 스마트하고 또 유튜브 그 밈이라고 하나요? 그 짧은 영상에 보면은 이종이 엄청 검소하고 이런 형태의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동경할 만한 이런 영상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니까 젠스동항이랑 정의선이랑 옛날 우리 지금 가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모순할 때 보면은 이재용은 허리 디스크로 군면제를 받았고 정의선은 담낭절개로 군면제를 받았고 그런데 자산이 얼마고 이런 것도 나온 대목도 있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굉장히 젊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제 지도자처럼 추앙받으면서 서민들이 가는 이 호프집에서 치맥 한잔 하는 게 엄청난 이슈가 되고 이런 시대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본의 입장에서는 다수 대중들이 우리 대중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자본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동경하고 추앙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지배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그럼 그에 맞서는 우리 노동자를 통해서 또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확대하고 조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소통의 리더십만 가지고 이해하기란 대단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고전에서 좀 많이 봤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평등사회 노동교육원의 중앙에 제가 교과위원이기도 해서 가서 이제 이 평등사회 노동교육원에서 나온 리더십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소통의 리더십은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고전적인 방식의 대중의 속성을 이해하고 대중을 어떻게 감동시켜서 그 동조가 동화되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옛날식 리더십 트레이닝은 너무 좀 이 내용이 많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좀 꾸준히 해서 12강짜리 리더십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 조직 대중론에 입각한 12강짜리 리더십 트레이닝 교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또 다 12강을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또 소통의 리더십이 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나중에는 작업을 해서 4강짜리 하루 프로그램으로 제목은 모두가 꽃이야라는 제목의 강의 교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나머지 부분을 볼 텐데 요 내용은 이제 저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리더십과 저거 그 아까 대중조직론의 내용과 섞어놓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약간 2%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대중의 속성을 좀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용도로 좀 활용하시고 그 내용을 쭉 또 살피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귀하면서 오늘 전체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 보실 수도 뭐 별로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고 싶어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모두가 꽃이야라고 하는 4강으로 구성된 하루 프로그램 리더십 트레이닝 교재는 제가 김정은 동지한테 보내서 여러분들끼리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보면은 뭐 뭔 소리야 뭐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설명 쭉 듣고 지난번 그 김혜선 탈출고 이 소통의 리더십 내용을 이 머릿속으로 연상하시면서 보면은 충분히 다 이렇게 하나로 1년에 뭐랄까 구슬이 꿰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교재일 것 같습니다. 쉽게 재밌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제가 김정한 동지 통해 가지고 자료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더십이란 뭔지 리더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살펴봤던 건 개인의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의인과 리더의 차이를 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하나고등학교 예전에 뭐 오래됐습니다만 10년 전이네요. 이 입학특혜 관련한 이 청문회장인데 여기서 이제 양심 고백하는 정용원 선생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이 아마 정용원 선생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이 사회적 문제 쟁점이 어찌 보면 뭐 그전에도 양심 고백하는 공익신고자는 있었습니다만은 정용원 선생님 사건으로 인해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어떤 사회적 담론이 확 형성됐던 사건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영상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동료 교사인데요. 이사장이고. 양심의 가치 얘기를 듣는 게 네. 그때 한 선생님이 증강대 앞에 섰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사님 와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진실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씩 짚어볼게요. 떨리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자료로 조사한 거죠. 떨어진 아이들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시 부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특혜 입학을 시켰더니 누군가는 떨어진 아이가 있었고 그런 거 지시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밝힘으로써 본인도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도 그 지시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증언하는 동료 교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또 이사장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학교인데 뭐 나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이 잔잔한 수면의 파문을 일으킨 거죠. 저때 아마 제 기억에는 정용 선생님은 파면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부 저걸 외부에다 알리는 죄로.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용원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제약적으로 화면 안에 담겨 있는 모습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훌륭한 리더인가요? 의인인가요? 훌륭한 리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대비점을 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한 의지, 내 양심에 갇히게 돼서 나는 내가 뭐 불이익을 입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과 리더십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여기 계신 각 지역의 지부장님들, 우리 본부장님, 또 처장님, 이 리더들이 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이고 내 혼자 희생하면 되지 뭐 라는 형태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훌륭한 리더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개념이 아니라 리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리더의 개념. 그래서 리더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처음 집단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중과 집단은 다르다. 횡단보도 앞에 길 건너면서 서 있는 사람이 50명이든 100명이든 그것을 가지고 집단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냥 불특정 다수가 우연히 다중을 형성하고 있는, 길을 건너기 위한 다중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중과 집단은 뭐가 다르냐? 대표적으로 집단의 구성 요소에서 일단은 집단이라고 한다면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명시적 목적과 묵시적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의 예를 들면 명시적 목적과 묵시적 목적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명시적 목적은 다소 직면에 있는 어떤 과제 이런 것들 중심일 테고 묵시적 목적은 지향점이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어떤 제대로 된 인권과 노동권 확보 이런 건 대단히 뭐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적을 규정한 묵시적 목적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올해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어서 올해 만약에 정치 기본권 이것만큼은 올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해서 반드시 쟁취하자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면 이것은 명시적 목적, 그러니까 눈앞에 설정하는 어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문제는 이 목적의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집단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여러분 힘세다고 생각하고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노동조합일수록 목적이 없는 노동조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목적이 왜 없어? 당연히 있죠. 올해 인간도 잘해야지. 그 실리적인 딱 그 기능적인 역할 외에 그럼 우리는 노동조합에서 뭘 하지? 또는 뭐 우리는 금속노조로서 올해 무슨 투쟁을 하지? 우리는 공공운수노조로서 올해 어떤 자세로 정세를 바라보면서 대응하지? 이런 게 없는 노동조합 활동에 저는 되게 많이 봅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집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집단을 제대로 형성해서 경영하지 못한다면 그 대표자가 제대로 된 리더라고 평가받기가 애매해지겠죠. 두 번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내부의 구성원들 간에. 업무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상호작용 두 가지가 저는 둘 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적 상호작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 탈출했을 때 역량적 측면,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라면 정서적 상호작용은 친화적 수용력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대단히 뭐 분업도 하고 역할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상호작용도 하지만 정서적 상호작용 조합원들과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조합원들이 당연론적으로 맞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내 말에 동조하고 다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회사에 가면 업무적 상호작용을 통한 직책과 직급, 분업 다 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 더 큰 정서적 화합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적 이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회식하면서 야, 사무실에서는 부장님이어도 밖에서는 형이라고 불러 임마. 이렇게 이제 다 일종의 이제 정서적 상호작용의 일합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단지 그냥 본인은 그것을 계산하고 안 했을지라도 우리 자연스럽게 집단 안에서 이런 업무적 이 상호작용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다 신경 쓰는 거죠. 이런 걸 잘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묶어낸다면 또 좋은 리더일 수 있겠죠. 상호의전,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구조, 내부 갈등과 외부 환경, 안에서 생기는 문제, 밖에서 오는 위협 등등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메커니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종의 조직의 운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체성, 정체성을 공통되게 인식하는 일체성과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단단하게 응집하느냐의 문제. 요런 어떤 개별 성격적인 문제들은 뒤에 이제 대중의 속성에 들어가서 조금 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응집력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을 통한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면, 이 응집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노동조합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효용. 두 번째, 신실. 형이라고 해 해서 암만 친해도 가보면 내 일을 하면 찌빠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팀장이 찌빠 막아오니까 내가 팀원으로서 같이 피해를 봐. 그러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참으로 친밀한데 그 사람과 궁극적인 유대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평가를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 하는 측면이 효용성인 거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 어떤 정말 건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지만 이런 어떤 힘을 가져야 됩니다. 권력으로부터 이런 자유로움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힘, 실제의 힘, 실제의 그 결과적 측면에서 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안전해 혹은 든든해, 이런 효용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 효용성이 또 바탕이 되어야 신심에 의한 어떤 주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정체성에 더 응집력을 가져오는 어떤 이런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집단을 구성하는 요소지만 사실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어로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지, 인간은 집단 사회성이 본능인 생명체라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그냥 쭉 들어서 이해하시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현장에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작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으면 교육적 효과는 아주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숙지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대중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궁극에는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할 텐데, 대중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대중들이 사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물론 우리 사회라고 하는 전체 집단 속에서 다양한 중소 여러 가지 이제 군소 집단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볼 때 대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긴다. 첫 번째, 그 대중의 마음을 읽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대중은 항상 헐크다. 혹은 지킬 박사 아니면 하이드다. 대중은 항상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또 출발해야 됩니다. 흔히 활동하면서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하나만 볼 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아니, 조합원들이 우리가 틀린 말 했나? 와, 나는 그럼 아무도 안 하면 나는 미치다고 시간 돈 들여갖고 이카나. 결국 이런 식으로 자기회의, 조직회의, 아주 회의적인 형태로 그것이 자기 스스로 소화 안 될 그런, 저는 주변 동료나 같이 활동하던 활동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대중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할 때 박근혜 물러가라 박수 쳤고 시위를 해서 박수 쳤던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윤석열이를 찍는 그 이중성을 제대로 지키해야만 대중의 속성, 대중의 그 입장과 대중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안 하게 된다. 87년도에 거리로 나와서 고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윤석열이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대중은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고, 그럼 그 두 개의 얼굴을 어떤 얼굴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할 것인가가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얼굴 자체 중에 하나의 속성을 마치 맹자와 순자의 이 백가정명 시대의 논쟁처럼 인간은 성선설이야.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이 약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학습을 통해서 억누르면서 사는 거야. 뭐 이런 논쟁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런 속성이 동시에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의 두 얼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보면 우리 약간 이제 영화의 장면들을 편집한 동영상이라서 조금 이제 뭐 불편한 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짓을 그리고 진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가 그래서 요거 영상 보고 이러한 유형의 심리학적 이 테스트를 한 영상이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두 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한 장면들과 실제 장면 두 개의 영상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CCTV 영상 장면. 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기억이 네, 영화 이 앞에 장면은 영화 장면이고요. 뒤에 나오는 실제 장면인데 무죄 판결은 받았습니다만 신중력은 그 사람의 범인이 틀림없었죠. 집에 이제 경찰 용품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해서 보안업체 직원인데 경찰을 동경하던 사람이 장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장난전을 당연히 직원들 중에 한 명이 돈 훔쳤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뭐 예를 들어 뭐 김무윤 씨가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같이 동조에 들어가서 막 적극 이제 범행을 본의 아니게 일필적으로 동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영상은 없습니다만은 영화에 보면은 거의 성폭행에 준하는 심각한 이제 추행을 당하고 그 여성 직원 남자친구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교육장에 가니까 돈 억수로 받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징벌적 이 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맥도날드에도 엄청나게 강하게 손해배상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서 우리나라는 좀 다르고 우리나라 같으면 또 아마 그런 정황으로도 충분히 저는 단죄를 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증거를 100% 입증하지 못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저런 바보짓을 아직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상황에 딱 몰입돼서 그 상황 안에 딱 이 상황이라고 하는 틀 속에 딱 갇히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아까 말했던 가스 밸브를 이거 내리면 저 죄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중단을 알면서도 그걸 내리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심리학자들 특히 정신분석학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연구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실 영상은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마 한 번쯤은 다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조작 논란도 많고 해서 진위를 뭐 가리고 뭐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심리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는 용도로 한번 스탠리 밀그램의 영상을 하나 더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이는 게 좋겠어요. 네? 글이 잘려가지고. 앞에 한 글자 조금 잘리는 것 같은데 한 글자 이거 그거 감안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번째 영상은 아까 그 햄버거 가게 영상이고, 두 번째는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 예일대 교수. 이 사람은 이 실험 직후에 해직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을 속이고 진행한 비윤리적 실험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짐바르도라고 하는 스탠퍼드대 교수가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을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확장시킨 거죠. 근데 실험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6일 만에. 이유는 너무 이 사람들이 몰입해가지고 폭력이 너무 이제 폭력성이 너무 짙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험이 중단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의 응용해서 살펴볼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두 개의 집단이 교차되어 있는 집단 속에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만약에 장은석 차장님 계시면 우리 장은석 차장님이 영천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영천시 공무원 노조라고 하는 집단의 대표 리더이시기도 한데 또 영천시에는 또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사실 권력으로 치면은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더 큰 집단의 리더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일에 따라서는 영천시장이 하는 일이 마치 전압을 15V씩 올리는 일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때에는 우리 장은석 차장님과 그 집단 공무원 노조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실험입니까? 라고 그 판을 엎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심리를 다 대변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실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수치가 또 조작됐다 이런 논란은 잠시 제쳐두고 6.5 대 3.5 정도의 분포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실험 예상을 할 때 최초에는 0.1%만 전압을 올릴 거야, 450V까지 라고 추측하면서 올렸는데 100명 중에 65명 정도가, 62명이 아까 2%였죠. 62명이 450V까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아까 의인대 리더, 선한 양심에 의존해서 이것은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심리 작용 이런 것들이 집단 속에 있으면서 권력 앞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두 얼굴의 한 측면으로 대중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두 얼굴을 가지는 이 의식 속에 의식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노동자 계급으로서 제일 주목했던 것은 첫 번째는 빈곤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빈곤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약자 개념. 우리는 약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면 당연히 노동자 해야지.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의 노동자 조직률은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곤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뭐냐면 대중운동 속에서 빈곤은 자동적 반발이 아닌 경우가 많다. 반대급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물건 내놔라 이것처럼 나는 빈곤하니까 사회적 투쟁의 위치로 간다 이렇게 형성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현대 학문으로서 굉장히 좀 정밀하게 이 집대성 해낸 사람이 스탠리 밀그램, 아까 심리학자였고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조금 7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왜 가난한 자들이 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가, 또 그 속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럼 가진 자들, 부유한 집단, 유한 계급이 사회 지배를 공고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막스 경제학을 비판하는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소스타인 베블런 이야기 잠시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런 이론이 왜 기존 이 경제학의 치명타라고 설명이 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요 시기 앞전에 우리 지난번 특강할 때 기억나시나요? 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1971년 출판되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서 1871년 출판되고 나서 1900년대 초에 엄청나게 이 책이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의 어떤 성서 바이블처럼 이렇게 작동하게 되죠. 그 중에서 특히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 수요 공급의 법칙, 시장 경제를 자율에 맡겼을 때 합리적으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양적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 가격을 도출한다. 이게 이제 경제 시스템의 핵심 가치였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지 말고 자유롭게 자기 혼자 유동하도록 내비둬야 된다. 그래서 처음 주창되었던 게 자본주의 초기에 자유주의 설명드렸던 기억 나십니까? 자, 이 자유주의 입각하면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정상인데, 베블론은 전혀 다른 사회심리학적 요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뭐냐면 경제가 어려운데 고가의 상품을 깊이 잘해가지고 자기한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선망하고 살려고 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세태에는 그 하나의 현상으로 경제를 해석할 수 없지만 어떤 요소들은 곳곳에 녹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여성 같으면 백. 내가 지금 그런 걸 살 형편이 아닌데 백 하나 있어야 되고 기를 쓰고 해가지고 모아서 500짜리 샤넬 한 개 뭐 이런 거 있어야 된다. 남자 같으면 뭐 시계 뭐 이런 거 시계 한 개 있어야지 뭐 이런 것을 자꾸 동경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기존의 경제 질서로 굳어 있는 시스템에서 다른 이제 역이론으로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마지막에서 볼게요. 저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의 의문이 듭니다.
16년이면 윤석열 탄핵 국면일 때 우리 사회의 젊은 층이 굉장히 극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이 사회적 현상도 같은 맥락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소 조금 우리가 기존에 어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거나 조금 뭐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좀 기존의 이 사고 체계를 좀 뒤집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 사회 진보는 그럼 요원하기만 하고 불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진 않죠. 그 먹고 사는데 여념이 없어서 세상을 볼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분노가 응집되고 압력이 높아졌을 때 다시 사회는 폭발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왔던 그런 전기들을 그걸 조직하는 것, 그것을 역사적으로 크게 아니면 일상에서 작게 아니면 우리 삶별로 뭐 중간 사이즈로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것들이 리더 역할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소타임 데블링 이론에 굉장히 이 수긍이 가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대응하고 행동해 왔어요. 특히 우리 노동운동사 살펴볼 때 전태일 그 시대를 살펴볼 때 전태일이라고 하는 불꽃이 이제 불씨가 되어서 최초의 청계피복 노동자 이 삼동의 동료들이 이소선 여사와 함께 이 청계피복 노조를 만들고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해서 그 개신교 목사들이 교회를 아지트로 해서 이 노동자들을 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학생운동권들이 현장으로 이제 위장축을 해서 들어가는 이런 이제 도화선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공통되게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야학이었습니다. 제가 1996년도 대구에서 총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진보정치연합이라는 이제 그냥 어떤 옛날 이제 그 민중당이 깨지고 진정추, 사추위, 민정연 이런 정파 조직들이 이렇게 깨졌을 때 그때 민중당의 가장 최일선에서 이제 이 진보 정당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이재호, 뭐 이무영 이런 자들, 지금 완전히 뭐 극보수자가 되었지만 그때 이제 대구의 김기수라는 사람의 이제 선거운동을 서구에 가서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대구에 가면 그 북비산동, 비산동, 북비산 내거리 그쪽에 그다음 평리동하고 이어지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세월이 한참 전이긴 하죠. 96년도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골목으로 골목 꼬불꼬불꼬불꼬불 그렇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집 중에 몇 집 사이에 건너서 한 집씩 그 주택가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뭐 큰 거 생산하는 공장 아니에요. 양말 공장, 뭐 장갑 공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진짜 전택시대처럼 이 층고가 한 층 높이가 아니라 반층 높이 정도로 해가지고 막 그 안에 사람들이 앉아갖고 막 이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아줌마가 완전히 이 지역 그 공장 일대에 완전히 뭐랄까 아주 촘촘한 이 네트워크를 갖고 계셔요. 대구에서 막 공장마다 다 이사시키는데 나중에 하게 됐어요. 다 돌고 인사를 마무리할 때쯤 그 김기수라고 하는 후보와 그 아주머니의 인연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자기가 뭣도 모르고 아가씨 때 어릴 때
이 평리동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김기수라는 학생을 만난 거예요. 이제 위장 취업회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야학을 조직한 거예요. 누구? 예, 지금 대구에서 저 착한 농부 저 친환경 식자재 매장하고 뭐 대구 칠곡조에서 그런 거 하고 계신데 옛날에 진보전도 운동을 한참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근데 자기는 공장에서 잔업하고 할 때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피로회복제라고 하면서 바카스하고 주는 거를 진짜 피로회복제인 줄 알고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각성제 타이밍, 카페인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이 졸면은 이제 이 사고가 나니까 잠 안 오게 하려고 카페인 덩어리 요즘에도 약국에 파는 모르는데 옛날에 약국에 가면 타이밍이라 그래가지고 삼각형 이 살구색으로 되는 그런 알약을 팔았어요. 이게 카페인 덩어리예요. 그냥 화학 물질 카페인 덩어리. 이거 먹으면 멍한데도 잠이 안 오고 이런 이제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김기수 이분을 만나서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같이 이제 그 야학을 하면서 국어부터 해가지고 한글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글도 알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96년도였는데 진짜 완전히 뭐 80년대 뭐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 시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사는 데 여념이 없어서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원들이 일상의 업무에 막 치여서 도저히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토론하고 이런 게 없다면 그런 조건들부터 만들어 들어가는 것. 제반 여건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 그래서 우리 운동은 과거에 그 글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시다부터 해가지고 공장에만 그렇게 있던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맨 먼저 했던 게 글 가르치고 신문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면서 글 읽게 하고 이런 것들로 했던 것들이 아마 소스타인 베블론이 봤던 저런 것처럼 그래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무지하다 보니까 사고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저들의 사회적 선동에 또는 아까 복종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복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기 철학이냐 맹신하게 되는 이런 어떤 사회적 의식 분포를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어느 나라든 가보면은 개몽운동이 사회진보운동의 가장 시작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대중을 무조건 계몽해야 될 우매한 집단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제 무엇에서부터 바꿔야 할 것인가. 2014년도에 저렇게 진보정당들을 해가지고 뉴스타파 성격이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영상들을 제작했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세뇌입니다. 이 아까 복종하게 만드는 이 대중의 두 얼굴 중에 하나의 얼굴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짧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살펴보고 잠깐 쉽시다. 두 번째는 세뇌입니다. 다양한 특히 현대사회가 발달할수록 예전에는 예를 들면 책 한 권 보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 장 한 장씩 낱장을 등사기로 밀어서 봤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야 정말 구하기 힘든 뭐 책이 있는데 내가 구했으니까 이거 한 장씩 내가 복사해 드릴게요. 이러면 뭐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인터넷이 집에 가도 있고 사무실에 가도 있고 내 핸드폰에 주머니 속에도 있고 그 똑똑한 인터넷이 더 똑똑해져서 이제 챗 GPT 챗 GPT 해가지고 뭐 와서 이제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단순 지식을 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단순 지식을 전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감성까지 자극합니다. 그래서 속상하셨겠군요 하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식의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있잖아요. 이 AI랑 채팅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 심리적 동조를 못 받는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챗 GTP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얘는 내 감성을 긁어줘야
저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설을 주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얘기가 잠깐 샜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정보가 제한되어서 우리가 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회는 이제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너무 홍수이다 보니까 안 보게 되는 풍요 속의 빈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풍요 속의 빈곤에서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들 속에 곳곳에 권력과 정치와 자본은 마치 컨슈머와 마케터의 전쟁에서 마케터가 필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고도의 이런 것들이 곳곳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가족제도, 우리 사회와 무관하게 우리끼리 형성하고 있는 것 속에서도 사회의 관습적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 아이는 엄마가 봐야 되고 아빠는 돈 벌어야 되고 가장이 말하는 데 말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들이 세뇌되어 있지는 않는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1등이 무조건 뭐 최고다라는 이런 어떤 시장제도, 오늘의 성적이 내일 월급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해서 일단 대학 가서도 뭐 대학에 낭만이 있어, 죽으라고 공부해서 토익 몇 점 뭐 자격증 몇 개 스펙 쌓아서 입사와 동시에 또 무한 경쟁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뭐 이런 것들이 성과주의, 소비주의, 기업주의, 특히 5분 노동자하고 소속은 노동자가 속되어 있는데 회사가 있어야, 일단 회사가 있어야 노동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노동활동하면서 개별 기업단에 가서 어떤 상황을 맡았을 때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세계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노동이 없는 자본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자본이 없는 노동은,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부터 노동은 존재해 왔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거지, 이런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경제학이 아주 기본이 질서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허구 이데올로기죠. 허구 명제가 아니라 이 명제를 가지고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해놓은 허구 이데올로기 있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기업이 쇠고리가 있는 거죠. 노동자는 이것만 막으면 되지라고 하는, 우리 노동자 안에서도 이런 실리들이, 이런 요소들이 우리 뇌 속에 항상 이렇게 작동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모르게 이렇게 다 동화되어서 그 동화된 이 동조가 복종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두 얼굴의 한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 광고 옛날에 뭐 봤던 거죠. 기업 광고 중에 이제 이 아파트 광고인데 우리 교육원 교재 우리 3강인가에서 요 광고랑 그랜저 광고랑 봤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 보내서 저런 멘트가 나왔을까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캐슬 살면 다 저렇게 성공한 삶, 마치 굉장히 어떤 사회 지도층, 어떤 오피니언 리더 이런 것처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교재는 그래 내년에는 40평대로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또 죽어라고 일해야 되니까 어떤 부조리, 어떤 뭐 문제의식, 어떤 인권의 침해도 이제 자본에게 잠식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강제하는, 때로는 선한 자기를 추동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무조건 하고 이것만을 쫓는 가치,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렇게 된 세뇌로 인해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복종하게 되는 또 다른 세뇌의 부작용을 낳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62와 38의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면 61을 형성하는 마지막은 동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속에도 같이 녹아 있습니다만은 동조는 선망과 모방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선망과 모방에 의해서 이 순기능 또는 뭐 또 위대한 발명 이런 것들로 이어진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얘기 해드렸던가요? 아이섀도우가 어떻게 유래했는지.
중세 유럽 프랑스에서 귀족들은 밤새워 파티를 합니다. 당시에 왕이 귀족들을 우리나라의 세종이 이 후궁이 스물 몇 명이었던 것처럼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는 혈연으로 묶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세종도 조선 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위대한 업적과 달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족들과 손을 잡는 방법은 혈연적 혼인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그 후궁과 첩이 27명이 정도 될 거예요. 나중에 검색해 보면 되겠지만 일단 그런 것처럼 중세 유럽은 이제 이 방만해지고 이제 위태로워질 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밖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귀족들과 파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사교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집단인 기사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 밤새도록 이제 파티하면서 이제 놀다가 이제 농민들 이제 백성들은 깨서 이제 일어나서 해 뜨면서 이제 깨가지고 일어나서 일 시작하려고 할 때 귀족들은 그때 집에 간단 말이에요. 눈 퀭하게 이래가지고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고 밤새도록 놀고 이제 지쳐서 귀족들은 저래야 귀족인갑다라고 해서 쟤를 갈아가지고 부셔가지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바르기 시작한 게 이게 아이섀도우 시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선방과 모방은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은 동조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동조의 두 가지 요소. 동조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렵지 않죠. 동의해서 따르게 하는 거, 행위, 이런 게 동조잖아요, 그죠? 근데 동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61은 뭐라고? 묵종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38은 동화라고 볼 수 있겠죠. 동조의 결과는 다수와 소수가 역전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잘 안 뒤집어지지만 동조의 감으로 인해서 다수가 공고해지기도 하고 소수라고 여겼던 또는 약자라고 여겼던 자들이 다수의 기능을 하거나 다수의 힘을 장악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묵종의 후속 결과는 동화, 그러니까 동화되는데 이 동화와 우리가 38의 동화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결국 이 동화는 뭐냐면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뭐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과 존재가. 근데 이 인지부조화가 계속되면 사람은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내느냐? 자기 합리화라는 걸 꺼내죠. 노동자를 배신하고 가는 자들이 그냥 곱게 죄송합니다만 저는 다르게 먹고 살랍니다. 배신할게요. 하고 가면서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옳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던가요,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속된 표현하면 침 뱉고 가죠. 너희 때문에 이 새끼,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더 심하면 똥 싸놓고 막 진이겨 놓고 가는 이런 인간들도 많죠. 다 자기 합리화의 과정.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믿는 신념화되는 거. 그렇게 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대중들이 자본에 또는 권력에 그렇게 동화시키는 것에 대단히 일상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이제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럼 어떻게 이제 대중의 마음을 이렇게 읽었다면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네. 12월 3일 윤석열이 되는 선거 때 정부 의원들이 그럴 수